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면의 양도인데,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국세기금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공동사업, 그리고 공유물에 이제 관련된 세금이 있으면, 그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근데 우리 예전에 소득세 공부할 때 보시면, 공동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지만, 소득세에서의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큼은 연대 의무가 있는 게 원칙, 없는 게 원칙. 없는 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있으면 특수한 개인에게 연대 의무가 있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된 개념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어떤 토지를 갑과 을이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토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처분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것인데 갑은 세금을 내고 을은 안 냈으면 을이 안 낸 세금을 갑이 대신 내줄 의무가 있을 거냐?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기법에 이제 반하는 예외 규정인 거야. 그래서 다른 세금이라면 연대 의무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만큼은 연대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걸 이제 표현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진다. 각자가 납세금을 지니까 타인이 안낸 세금을 내가 대신 죄송해요. 타인이 안낸 세금을 내가 대신 내줄 연대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양도소득세하고 사업소득세만 그런 것이지 다른 세금이라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자, 이제는 이제 비과세 양도소득에서요. 이것은 양도소득은 맞지만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 이 개념이고 이제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1번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것이지 2, 3, 4, 5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고 먼저 2번 파산 선고에 한 처분은 이제 단순히 제목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뭐냐면 어떤 개인이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을 못 갚게 되었고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했더니 파산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그 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강제로 처분하게 될 것이고 처분해가지고 이제 그 처분한 돈으로 빚 갚고 나머지 못 갚은 빚은 이제 탕감 없어지게 돼요. 그럼 그때 그 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소득세를 내버리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파산 선고를 위한 처분일 때는 양도세 안 물릴 테니까 그 돈으로 타인의 채무를 갚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적인 관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교환 분합인데요. 뭐 요거 이제 예전에 세무사 1차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는 되었지만 개론 과정에서 설명승이 하고 객세 과정에서 따로 소개를 할게요. 좀 출제 가능성이 낮은 파트이고 갈로 4번은 한 10년 전에 개정되었지만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좀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과감하게 포기할게요. 오늘 서브노트 밑에는 금방 했던 농지 교환 분합의 세부적인 내용 나오는데 이건 아까 객관식 세법 할 때 하자. 지금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비과세 배제인데 기본적으로 미등기는 정부가 싫어하고 제재한 놈이죠. 따라서 미등기한 자산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뭐 그 정도의 기본 관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가 이제 허위 신고사에 대한 비과세 배제인데 이것도 예전에 2012년도인가요? 회계사 1차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되었는데 2012년도 회계사 1차 시험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 이제 전체 평균 점수가 40점도 안 되는 꽈락이 절반 이상이 났던 해에 나왔던 것이고 뭐 또 나올 것 같지 않으니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할게요. 너무 지엽적이다. 자,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수익의 매각세인데 얘는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옛날에는 이제 이 동네에서 시험이 잘 나왔지만 최근에는 조금 출제되는 경향이 낮기는 해요. 그래서 뭐 전체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주 깊숙하게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기본적인 개념들만 설명드릴 테니까 그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 동네는 시험 출제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이제 전문가적인 지위, 전문가의 건의를 위해서 꼭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기본적인 취지 설명해 보면 내가 주택을 딱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젊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주택을 한 채를 샀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기존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버리면 새 집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처분하면 세금 안 물릴게 그 돈으로 새 집 좋은 데 이사가의 이제 정책적인 배려인 것이다.
근데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이 반드시 1세대여야 되고, 두 번째 요건은 1주택을 보유해야 되고, 세 번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를 해줘야 돼요. 2년도 보유하지 않고 처분하면 투기한 놈이네, 과세하겠다 이런 점. 다만 갈로 열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까지도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뭔지를 설명드리면,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집값이 급등하는 경우 급등했던 시절이 있어요. 박근혜 정권 이제 후반부하고 문재인 정권 뭐 한 말기까지 집값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을 막아야 돼 있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주택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좀 많이 오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정한 다음에 그러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고 정부가 제재하나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판 경우에는 그 주택을 2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그 보유 기간 중에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거주는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다. 내가 집을 사서 처분하기까지 10년 동안 그 집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럼 10년 보유해요. 근데 나는 10년을 보유하는 과정 중에 6년은 내가 그 집에 직접 살았고 4년은 임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거주 기간은 몇 년? 6년. 아시겠죠? 그래서 보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던 기간이고, 거주는 말 그대로 그 집에 살았던 기간, 임대하지 않았던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지역이라면 2년의 보유만 하면 돼요. 거주가 필요 없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의 보유와 2년 이상의 거주가 이제 필요한 것이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들어가서 첫 번째, 먼저 1세대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자, 이 규정은 이제 왜 있는 건지 잠깐 기본 개념을 소개를 하면, 현재 여기 갑이 이제 남편, 을이 아내이고, 이 자에게는 자녀 A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갑은 집을 한 채 장만을 했고, 이게 이제 갑 소유예요. 그리고 이제 한 채를 더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한 채를 더 사버리게 되면 몇 채인 것이다? 2주택이 되잖아요.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1세대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집에 같이 살면 동거하는 사람들이 세대원인 것이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한 채 사기는 사되 아들 A 명의로 사는 거야. A 명의로.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 한 세대에 아버지 갑 아들 A가 한 집에 같이 산다면 1세대에 몇 주택이 되는 거예요? 2주택이 되어가지고 처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갑하고 을은 부부들은 이 갑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고, 아들 A는 야 아들 너 다쌀인데 어쩔 수 없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누려야 되니까 A 너 혼자 여기에서 거주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집에서 살아 안 살아? 한 집에서 안 사는 것이겠죠. 그럼 그때 이 아버지 갑이 우리 세대에는 갑을밖에 없고 1주택이니까 이거 팔면 비과세 해줘 라고 했을 때 될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아들 A는 5살짜리죠. 배우자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A는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세대를 구성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 A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1세대가 아닌 것이고 아버지 세대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집에서 따로 살더라도 이 자들은 갑과 을과 A는 전부 다 1세대가 되는 거예요. 2주택이 되니까 아버지 갑이 팔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 이 관점인 것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배우자가 있어야 돼. 참고로 뭐 시험 외적인 얘기인데 저때 아버지 갑이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5살짜리 아들 강제로 결혼시키면 돼요. 배우자를 만들게 되면 이제 나의 자녀는 독립된 세대가 돼버리겠지. 뭐 그럴 일은 없겠고. 다시 이제 밑에 예외에서요. 그때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가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만약 저 A가요 아버지랑 따로 살고 있는데 저 A가 배우자는 없지만 40세인 아들이래. 40세인 아들이 배우자가 없으면 그때는 1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은 30세 이상인데도 배우자가 없다?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결혼 못 한 거예요. 안 그래도 결혼 못 해가지고 우울한데 세금까지 내야 된다?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이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기를 아버지, 저도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안 살고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집 한 채 살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30세는 안 되었대. 30세는 안 됐고 배우자도 없으니까 1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인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이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얼마냐?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에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 좋겠고, 그냥 정부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을 쭉 이제 순서대로 놔둔 다음에 평균값, 가운데 값에 한 40%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세 안 되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1세대인 것으로 인정해주고,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과거에 혼인을 해서 배우자가 있었지만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해서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그자도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주겠다. 당연한 상식이겠죠. 만약에 이제 비과세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우자가 있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혼인하는 것은 좀 그렇겠다. 이 취지.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1주택의 보유 요건에서 반드시 1주택만 소유해야 돼요.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 임대업 소득 공부할 때 또 있었죠. 내가 주택을 임대해서 임대를 받았을 때 나의 주택의 소유의 수가 1주택이면 임대료 비과세가 되고 2주택 이상이면 임대료 과세가 되었던 걸 기억하시죠? 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임대해서 벌어들인 임대료든 주택을 처분해서 벌어들인 처분이익이든 반드시 1주택 소유한 자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때 이제 1주택이냐 아니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해요. 양도일.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이겠죠. 나는 현재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두 채. 그래서 A주택 한 채, B주택 한 채 해서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오늘 A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오늘 A주택을 팔 때 몇 주택인 상태인 것이다? 2주택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A주택 팔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A주택 오늘 팔고 다음 날 B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B주택 팔 때는 나는 몇 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는 B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B주택이 비과세가 되려면 그 B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은 돼야 돼? 2년 이상은 돼야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하는 날 현재 1주택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1주택인 상태로 2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A를 오늘 팔고 B를 내일 팔더라도 이 B가 2년 전에 취득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1주택인 상태로 2년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까는 이제 A를 먼저 팔고 B를 나중에 팔았으니까 B가 비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두 채 A와 B를 같은 날 동시에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A를 팔 때 B를 팔 때 다 두 채였으니까 비과세가 될 수 없다면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 세법은 두 채를 동시에 팔더라도 뭐는 먼저 판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쌓이는 뭐는 하나 먼저 했겠지. 그래서 같은 날 동시에 팔면 뭐를 먼저 팔 건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죠. 두 채 중에 뭘 먼저 판 걸로 선택을 해야 될까? 처분이익이 많은 거, 적은 거. 처분이익이 적은 걸 먼저 판 걸로 선택을 하면 걔는 2주택인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과세가 될 것이고 처분이익이 큰 걸 뒤에 판 걸로 선택하면 1주택인 상태에서 판 거니까 비과세를 누릴 수가 있다. 이 개념인 것이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공동소유 주택인데 만약에 이제 어떤 주택이 있는데요. 갑이 자, 이건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 한 채 소유하고 있어요. 한 채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채는 갑이 40%, 을이 60% 가지고 있대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갑은 단독 소유 한 채에다가 공동 소유 한 채인 것이겠죠. 그때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40%의 주택이 있잖아요. 이 주택을 갑걸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 주택도 만약 갑의 소유로 본다면 갑은 몇 채? 두 채인 것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겠지만 만약 이 주택을 을만의 주택으로 보고 갑의 주택을 안 보면 1주택이어서 비과세를 낼 수가 있겠지. 그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부동산 임대업 임대료의 비과세가 좀 달라요. 옛날에 배웠던 부동산 임대료 비과세일 때는 이렇게 각 공동 소유하게 되면 누구의 것으로 볼게? 최다 지분자의 것으로 볼게. 소수 지분자의 것으로는 안 볼게. 여서 이 갑이 요거 주택 임대하면 임대료 비과세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예외 규정이 좀 있긴 있었지만. 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주택은 갑도 한 채, 을도 한 채 각각 소유한 것이다. 그럼 갑은 몇 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채. 그래서 요 표현 이해되시겠죠?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업 임대료 비과세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서 이거 뭐냐면 자 원래는 처분하는 날 현재 내가 한 채만 가져야 비과세를 누릴 수 있지만 처분 날 현재 2주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1주택 소유한 것처럼 비과세를 해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동네는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동그라미 1번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사를 갈 때 통상 어떻게 이사를 가냐면 먼저 기존에 살고 있는 집 팔고 새 집을 살까 아니면 새 집을 사고 나서 기존 주택을 팔까? 후자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 집을 팔고 나서 기존 집을 팔고 나서 새 집을 살려고 하는데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땅바닥에 앉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사 갈 때는 새 집을 먼저 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현재 한 채가 있고 새 집을 내가 현재 한 채가 있고 새 집을 샀네. 새 집을 사고 나서 옛날 집을 팔잖아요. 그럼 옛날 집 팔 때에는 몇 주택인 상태예요? 2주택인 상태에서 비과세를 누릴 수가 없다면 이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게. 그때 1주택으로 보려면 첫 번째 새 집을 언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사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새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옛날 집 산 날로부터 1년 뒤에 사고 두 번째 이제 새 집을 샀으니까 옛날 집 팔아야 되겠지. 근데 그 옛날 집을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팔게 되면 사실은 요 시점에 처분할 때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봐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사고 새 집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상속주택 특례인데 자 여기 일반 주택이란 상속주택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자 나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상속주택 주택을 한 채 상속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몇 채인 것이다? 두 채인 것이겠죠. 두 채이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한 채를 이제 팔려고 할 것인데 그때 2주택인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비과세를 누릴 수가 없다면 갑의 입장에서 좀 억울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번에 2주택이 된 건 투기하려고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던 것이니까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가지고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건 꼭 일반 주택을 팔아야만 돼요. 상속주택을 팔면 안 되는 것이다. 일반 주택을 팔 때만 1주택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상속주택을 팔면 2주택인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시험 외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내가 두 개의 주택을 전부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일반 주택이 하나 있고 아버지한테 상속주택이 하나 있어. 그때 일반 주택을 먼저 파는 거야. 물론 이제 2년 보유한 상태에서 팔아야 되겠지. 그렇게 되면 2주택이지만 얘 팔았으니까 1주택인 것으로 비과세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없어졌네. 그럼 이제 한 채만 남았지. 그럼 나는 한 채만 있는 상태이고 얘를 2년 보유한 상태에 팔면 그때는 처분한 날 기준으로 1주택이기 때문에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두 채 다 비과세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안 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란 일반 주택이 하나 있고 상속주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상속주택을 2년 보유한 상태에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팔 때 몇 주택인 상태다? 2주택인 상태인 것이겠죠. 그러면 그대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꼭 일반 주택 2주택인 상태, 일반과 상속 주택이어서 2주택인 상태에서 팔 때 1주택으로 보려면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된다. 상속 주택을 팔면 안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에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실게요. 나중에 이제 객관세법 가시면 요 상속 당시 보유라든지 요 문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건데 뭐 1차 시험에 이 내용이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상속과 일반이 함께 있으면 일반을 팔면 1주택으로 봐준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먼저 사례로 자 여기 아들 갑이 있고 여기 이제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이제 60세 이상의 부모님이어서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원래는 이제 부모님하고 아들하고 따로따로 각자의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모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아들이 부모님 이제 한 집에 합쳐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한 집에 이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때 뭐 아버지 집에 같이 살든 아들 집에 같이 살든 이제 한 집이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원래는 여기도 1세대 1주택이고 여기도 이제 같이 살기 전에는 여기도 1세대 1주택이고 여기도 1세대 1주택이겠지만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순간 1세대 2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두 집 중에 한 집은 팔아야 될 것인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합치시죠. 제가 집사람한테 가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도 아버지 모시고 싶지만 연로해서 모시고 싶지만 1세대 2주택이고 세금 내니까 따로 살아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거봉양을 위해서 부모님하고 합쳐가지고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거봉양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떤 주택을 팔든 1주택으로 봐준다. 그때 아들 주택을 10년 이내에 팔아도 1주택인 것을 보고 아들 주택을 안 팔고 부모님 주택을 팔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할게요. 자, 법문구 같이 읽어보면 1주택 보유자가 그래서 아들도 1주택, 아버지도 1주택이 돼요. 그래서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한 60세 이상의 존속. 이때 이제 우리 동거봉양으로 이러한 혜택은 반드시 존속이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 60세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옛날에 소득세에서 종합소득공제 할 때 보면 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몇 세부터 돼요? 60세 이상인 존속부터 되는 거잖아요. 다만 그때 존속 중에 일부가 60세 미만인 경우 그래서 아버지는 65세, 어머니는 55세 상관없다. 한쪽만 60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존속, 직계 존속을 표현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되고 그 다음에 장인, 장모하고 합친 것도 돼요. 아시겠죠? 본인의 부모님도 되고 배우자의 부모님인 장인, 장모 혹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 동거봉양을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든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상속주택과 차이가 있죠. 일반과 상속이 동시에 있으면 뭘 팔아야만 돼요? 일반을 팔아야만 되지만 동거봉양일 때는 아들 주택이든 부모님 주택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기 남자가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여자가 집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따로 살았기 때문에 각각 1세대 1주택이었지만 이번에 이 둘이 혼인을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세대 2주택이고 나중에 남자 집이든 여자 집이든 팔면 과세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 서로 사랑하지만 과세 때문에 혼인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면 남자 집이든 여자 집이든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누구의 집을 팔더라도 다 1주택으로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때 이제 마저 하나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근데 만약 이 남자가 무주택자래요. 그런데 집이 없지만 아버지 집에 현재 같이 살고 있대.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혼인을 했고 이 여자가 이 부모님 집에 함께 살게 되면 1세대 몇 주택? 2주택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역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남성이든 여성이든 본인은 무주택지라도 그 부모님이 1주택자인 경우에도 그때는 누구 집을 팔더라도 다 가능한 거예요. 자, 법문구 한번 읽어보면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한 자와 혼인으로 2주택이 된다든지
아니면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존속을 동거복용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 보유한 자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다든지. 이해되시겠죠? 둘 다 어떤 지역을 팔든 5년 이내에 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일반과 상속주택이 있으면 뭘 팔아야 돼? 일반을 팔아야 되고 시점에 제한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동거복양으로 2주택이 되면 몇 년의 제한? 시점의 제한이 10년이 있고 어느 집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집이든 상관없고 시점의 제한 5년 있는 거예요. 구분되시겠죠?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5, 6, 7인데 얘는 시험에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게 없던 좀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다. 좀 중요성 차원에서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의 요건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만큼은 2년 이상 보유에 뭐까지도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때 이러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의 특례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합치는 기간이 있다. 동그라미 1번이 이제 재건축 주택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건축 주택이 이렇죠. 내가 처음에 이제 아파트를 한 채 사. 근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재건축하기로 결정해서 부셔. 부시게 되는 순간 이제는 주택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조합원 입주권 권리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다시 아파트 주택으로 바뀌게 되었다가 이제 내가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내가 처분하는 주택은 이번에 처분한 주택은 언제 산 거예요? 요날 산 거예요. 요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하지만 이 주택은 사실 기존 주택이 신규 주택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칠게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때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은 여기까지인 것이다. 가운데는 주택으로서 보유했어, 권리로서 보유했어. 권리로서 보유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 들어가는 예외 있는데 거기까지 뭐 일자씩 나올 까지는 않으니까 그냥 원칙적으로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이번의 내용은 좀 지엽적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동그라미 2번 패스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아버지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아들이 원래는 따로 살고 있다가 아들이 아버지랑 이제 한 집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 시점에 아버지가 사망해서 아버지의 주택을 아들이 상속받았고 아들은 그렇게 상속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이번에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보유한 기간은 당연히 상속일로부터 양도일까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요 가지고 2년을 따져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야 아들 너 아버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랑 함께 살았네? 그렇다면 아버지와 동거하기 시작한 기간도 아들의 보유기간으로 봐줄게. 하지만 아버지 혼자 살던 기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문을 읽어보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다라는 얘기는 아버지 사망할 때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는 뜻이겠고 그러한 경우로서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함께 보유했던 기간은 우리는 합쳐줄게. 하지만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아까는 이제 원칙적인 보유기간에다가 다른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특례를 줬지만 지금 요 동네는 아예 2년 보유 필요 없고 2년 거주 필요 없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이만 하면 보유기간 요건 필요 없이 비과세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1번이 이제 건설 임대주택에 관련된 얘기인데 건설 임대주택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LH공사라고 들어봤어요? LH공사는 뭐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회사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못 사는 서민들에게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이제 주된 사업으로 해요. 그때 통상 이제 어떻게 하냐면 LH공사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 그다음에 이제 서민이 이 집에 살도록 하는데 서민이 집 살 돈이 통상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택은 LH의 소유이고 못 사는 서민이 약간의 임차료를 내고 이 집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상 한 10년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아파트의 세입자 서민이 이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LH한테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건설한 다음에 서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갑시가요. 정부가 지은 건설 임대주택의 요 시점에 이제 임차인으로서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한 4년 6개월 정도 그 집에 이제 거주를 하다가 요 시점이 이제 되면 요 시점 특정한 시점에 정부가 이제 이 주택 일반 국민에게 팔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때 팔 때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요. 그래서 그 주택이 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갑이 그래요, 제가 살게요라고 해서 이때 산 거예요. 사고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그 집에 살다가 요 시점에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이란 자는 총 몇 개월을 거주했어요? 6년을 거주했죠. 하지만 보유기간은 얼마예요? 1년 6개월이잖아요. 보유기간은 비록 2년이 안 되지만 이 건설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몇 년이야? 6년인 것이겠죠. 그래서 법이 건설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건설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실제로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때 주의할 건 꼭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돼요. 세대원 중에 나만 거주했다?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아들, 나의 배우자는 따로 살았다?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랑 배우자랑 자녀랑 함께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거주기간을 인정해 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었다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주택을 팔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나의 주택을 정부에 강제적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산지 1년 만에 팔았다라고 해서 야, 너 안타깝지만 비과세 받을 수 없네. 그건 아니겠지. 이번에 내가 처분한 건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2년이 안 돼도 괜찮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3번인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요. 중요해요. 기억해야 될 건데. 자, 우리 이제 갑씨가 한국에 살았는데 이번에 미국으로 이민 가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이민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싫어서 떠날 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방식은, 자, 이 갑이 이민 가기 한 6개월 전에 집을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한국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한국에 거주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팔아야 될 것인데 이민 가기 전에 팔아야 될 것인데 이민 가기 전에 팔면 몇 개월 보유예요? 6개월 보유밖에 안 되겠죠. 2년 이상 보유가 안 되니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민 가고 나서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의 이민,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 가고 출국한 날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민 가고 나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처분하면 그때는 우리는 비과세 혜택을 줄게. 아시겠죠? 원래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이 규정이 옛날에 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야, 이민 가서 어쩔 수 없이 국내 주택을 처분한다면, 이민으로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민을 가게 되면 국내 주택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민 가서 처분을 한다. 그럼 한국이 싫어서 떠나고 마지막 한국이 서비스를 해줄게. 언제 처분하든 비과세를 해줄게가 이제 옛날에 최초의 규정이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민 간 놈이에요. 한국에 있는 주택은 안 팔고 계속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정부는 야, 이민 가서 한국에 집 파는 거 혜택 주는 건데 계속 안 팔면 혜택 못 줘. 반드시 이민 가고 나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는 팔아야만 정부가 혜택을 줄게 라는 취지인 것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 3번과 유사하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이제 5번도 중요해요. 자, 먼저 예를 들어보면, 자, 갑이요,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열심히 일해서 나의 이제 집을 직장 옆에 한 채 샀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직장이요, 지방 부산으로 회사를 옮기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부산에 가서 거주하면서 출근을 해야 되겠지. 서울 집에 살면서 부산을 출근할 수는 없으니까 출퇴근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집을 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때 이제 사건인 거예요. 본문 읽어보면 취약이나 질병이나 근무상의 연편. 금방은 제가 이제 근무상의 연편을 설명드린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서 지방으로 이사 간다. 그다음에 취약,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사 간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 가서 이사 간다. 이 컨셉인 거예요. 이러한 사건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했고 이렇게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퇴근이 힘들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집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때 그 기존에 있던 집 몇 년 이상 거주하래? 1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분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아까 했던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처분인 거예요. 근데 이 5번도 어쩔 수 없는 처분인 건 맞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강도가 2번이 세요, 5번이 세요. 2번인 것이겠죠. 2번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팔아야 되는 것이고 5번은 사실 반드시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이럴 때만큼은 1년 이상 거주의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암기를 좀 해줄게요. 자, 이제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조만간 주택으로 바뀔 본질은 뭐다? 주택인 거하고 유사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보유한 세대라면 1주택 보유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한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비과세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다른 주택, 다른 분양권을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조합원 입주권 한 개, 분양 입주권 한 개이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게 몇 개? 2개니까 2주택의 컨셉이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가 주택도 한 채, 그 다음에 조합원, 다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소유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한 개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택만 한 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없고, 혹은 주택 없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 없고 조합원 입주권도 없고 분양권도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1세대 1주택의 관점이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 내가 주택도 한 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하나나 분양 입주권 하나나 가지고 있으면 1세대 몇 주택의 컨셉인 거예요? 2주택의 컨셉인 것이겠죠. 그럴 때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이때도 예외적인 관점으로 우리 앞에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 있는 경우 있었죠. 이것도 만약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지엽적이니까 설명드리지 않을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실 거. 이 위의 규정과 아래 규정을 이해하려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 입주권은 주택과 다를 바가 없다. 이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뭐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주택의 개념과 범위에서요. 금방 했던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된 것이지 상가인 경우는 과세인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주택이냐 상가냐는 어떻게 판정할 거냐면 사실상의 용도. 그래서 이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우리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이 건물이 상가용으로 사용했으면 상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갈로안에처럼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상가용으로 사용했는지 실질 사용 용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공부상의 용도라는 건 뭐냐면 항상 건물이 있으면요. 이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등기부 등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 용도가 1순위, 실제 사용 용도 모르면 2순위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용도로 한다는 것이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제 부수토지인데, 자, 요 개념은 우리 옛날에 부가세 할 때도 한번 배웠었죠. 부가세 할 때 이런 거 있었죠. 여기 주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택의 건물 면적은 50평. 그 다음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면적은 예를 들어서 400평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 임대료는 면세인데
건물은 무조건 면세이지만 주택의 토지는 무조건이에요. 한도가 있었죠. 한도. 그때 한도는 몇 배? 도시지역이면 5배, 도시 외 지역이면 10배. 어떤 기억하시죠? 만약 얘가 도시 외 지역에 있다면 토지는 몇 배까지 가질 수 있어? 10배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500이 한도인데 400이니까 이 다 주택의 토지로 인정되어 가지고 다 이제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 얘가 도시 지역에 있으면 주택 중에 토지 중에 5배에 해당하는 250까지는 주택의 토지로 보아 면세가 되지만 나머지 150평은 주택의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과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양도소득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할 때 주택 건물분에 대한 것은 비과세가 될 수 있겠지만 토지분은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착면적의 5배, 10배 범위 이내의 주택은 주택의 토지로 보아 비과세가 되겠지만 여기 5배, 10배를 넘어서는 토지라면 아무리 주택의 토지라도 주택의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볼게. 그래서 전부 다 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부가세에서 배웠던 한도는 도시지역이냐 도시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 5배, 10배만 있지만 여기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면 기본적으로 5배이지만 3배인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부가세에는 없는. 그게 뭐냐? 수도권 내에 있는 토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만 아니면 다 3배인 거예요. 하지만 도시 외 지역은 똑같이 10배인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주택이라고 보는 건 주택 건물과 주택 토지를 합친 것인데 그때 주택 건물은 면적 한도가 없지만 주택 토지는 면적 한도가 부가세처럼 있다. 5배, 10배로 똑같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3배짜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주택. 자, 경영주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가세 할 때 배웠었죠. 나의 건물 안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대.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오죠. 첫 번째는 주택이 상가보다 더 큰 경우. 그때는 전부 다 뭐? 주택.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주택만 주택인 것이겠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소개를 하면 자, 여기 4층짜리 이제 건물이 있는데 이 4층짜리 건물을 보시면 1층 상가, 2층 상가, 근데 3층이 주택, 4층도 주택이에요. 이제 어떤 갑이 이러한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건물 이번에 팔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1세대에서 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팔았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데 문제는 요 부분은 주택이 확실해. 그래서 요 3층하고 4층의 양도대가는 비과세가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나머지 두 개 층에 대한 양도대가인 거예요. 얘는 주택으로 볼까 상가로 볼까? 자, 아까 봤듯이 전체 면적 중에 주택의 면적이 더 크면 어떻게? 전부 다 주택이겠죠. 하지만 주택과 상가가 같거나 상가가 더 크면 그때는 상가는 상가가 되게 주택만 주택이겠죠. 그럼 지금은 그림상으로 보니까 주택의 면적과 상가의 면적이 같아 달라? 같죠. 같으면 주택만 주택인 거예요.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되지만 얘는 요 두 개 층에 대한 양도가액은 과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때 시험 외적인 얘기를 이제 하나 소개를 하면 자, 만약 이제 이런 경우 있겠죠. 여러분의 삼촌이 이제 이러한 그 상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영주택을 가지고 있대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와서 조카 합격을 축하하고 내가 이번에 이거 팔려고 하는데 다른 회계사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면적이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과세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부 다 비과세가 될 수 있는 방법 없겠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삼촌 처음부터 건물 잘 지었어야죠. 왜 이딴 식으로 지어가지고 세금을 냅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되겠고 뭔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방법은 뭐냐면 이 건물에 지하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건물의 지하실 중에 일부를 주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어디가 커? 주택이 크니까 전부 다 주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비과세로 바뀌는 거예요. 세금 한 푼 낫네. 근데 만약 이제 이 건물에 지하실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약간의 응용이 되겠지. 여기 옥상이 있죠. 옥상에 옥탑방을 만드는 거야. 옥탑방을 만들면 얘도 뭐가 되는 것이다? 주택이 되고, 그때는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니까 전부 다 주택이 되어서 얘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옥탑방 같은 경우에도요, 함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후의 수단이 있어요. 최후의 수단은 뭐냐면 주택으로만 통하는 계단을 만들어요. 주택으로만 통하는. 우리가 이러한 이제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 면적이어 가지고 이 계단이 상가와 주택이 함께 쓴다면 비율대로 배분이 되겠지만, 주택으로만 이용되는 계단이 있다면 그것은 주택 면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겠죠. 바로 3층으로 가려면 뭐 계단 타다가 죽을 수도 있긴 했겠지만 비과세를 위해서는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연구해 가지고 절세 수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한다면 많은 이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 뭐 참고하시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다음에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인데, 이 다가구 주택은 옛날에 부동산 임대업 소득할 때도 한번 설명 한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대학교 앞에 보면 원룸 빌딩 있잖아요. 그래서 3층짜리인데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에서 한 건물 안에 9개의 원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이제 원룸 빌딩을 임대해서 임대료 받으면 9채 소유한 거예요? 한 채 소유한 거예요? 한 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했죠. 그렇게 원룸 빌딩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친구한테 야 나는 주택이 9채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다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도소득세 할 때도 내가 이번에 이러한 원룸 빌딩을 팔았을 때 9채인 것으로 보면 다 과세가 되겠지만 한 채 소유자인 것으로 보면 비과세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 채 소유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법문글을 읽어보면, 자, 그러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온다. 그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몇 채로 보란 얘기예요? 9채로 보란 얘기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다르죠? 중요한 건 밑에 문장이에요. 다만 그 다가주택을 가구별로 팔지 않고 101호 따로 팔고 102호 따로 팔고 103호 따로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게 되면, 통으로 팔게 되면 그때는 한 채인 것으로 본다라는 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뭐 현실에서는 다 이렇게 팔겠지. 원룸 101호, 원룸 102호 그렇게 따로 팔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고가주택인데, 자, 이것도 역시 우리 예전에 부동산 임대업 소득할 때도 있었죠. 원래 1주택 소유하고 주택의 임대료 받으면 비과세이지만 다만 두 가지는 아니었지. 뭐였어요? 고가주택하고 국외소재주택. 그때 고가주택은 얼마를 초과해야 돼? 12억. 그래서 정부 입장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한 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임대료 과세하고, 여기에서도 역시 한 채 소유하고 처분하더라도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국외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국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를 받으면 무조건 과세고, 국외에 있는 주택 처분하면 무조건 과세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국내 주택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비과세와 여기 양도소득의 비과세가 일단 유사한 개념이에요. 고가주택이나 국외소재주택, 고가주택이나 국외소재주택은 임대료 받을 때도 과세고 처분할 때도 과세인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기본 개념 되시겠죠?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 뭐냐면, 우리 임대료 할 때는 고가주택의 임대료라면 전액 다 과세예요. 전액 다 과세. 하지만 여기 있는 죄송해요.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 첫 번째 이제 고가주택의 정의인데, 임대업의 고가주택이든 양도소득의 고가주택이든 둘 다 12억 초과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임대업에서의 12억은 기준 시가 기준이고, 여기 양도소득에서의 12억은 실제 거래가의 기준인 거예요. 자, 먼저 이 동네부터 보면 내가 이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채를 13억에 팔았네. 13억에 팔았다? 13억의 양도가액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처분한 금액 기준으로 12억 초과인지를 따지는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판 거예요? 아니죠. 임대하고 있잖아요.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의 실제 가액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는 실제 가액이 없으니까 뭘로 하는 것이다?
기준 시가라는 걸 하고, 기준 시가가 뭔지는 조금 있다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될려나? 오늘은 안 되겠네. 내일 배우게 될 건데, 기준 시가가 뭔지는 내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마저 주의할 건,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임대를 하다가, 올해 임대를 하다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임대를 하다가 7월 달에 이걸 처분했어요. 처분할 당시에는 13억에 팔았고 기준 시가로는 만약에 11억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때는 11억으로 봐야 임대업 비과세 따질 때 11억으로 봐야 돼, 13억으로 봐야 돼. 11억 무조건 기준 시가예요. 부동산 임대업 쪽에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양도하지 않아서 임대하겠지만 임대 중에 양도해서 실제 양도가액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는 무조건 뭘로만 판정하는 것이다? 기준 시가로만 판정을 해요. 양도소득세는 항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임대업에서는 항상 기준 시가로만 한다는 거 1차 시험 말문제로 여러 번 출제되었던 중요한 개념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서는요, 고가주택이기만 하면 임대료 받은 거 전액을 과세하는데, 양도소득일 때는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전액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12억 넘어가는 부분만 과세해요. 그때 12억 넘어가는 부분만 어떻게 과세할 건지는 내일 우리 이제 계산 문제로 공부를 할 것이니까 지금은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 자, 경유주택은 뭐냐면, 자,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경유주택이 총 얼마에 팔렸냐면 15억에 팔렸어요. 15억에.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요거 2계층만은 10억이 될 것이고 요 상가 부분은 5억이 되는 것이겠죠. 3계층이 15억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때 우리는 주택이 더 크니까 어떻게?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며. 그럼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면 이놈의 양도가액은, 이놈의 주택의 양도가액은 10억으로 봐야 돼요? 15억으로 봐야 돼요? 15억. 이것도 우리는 뭘로 봤으니까? 주택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이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겸용주택일 때 주택으로 보는 상가, 주택이 더 커서 전부 다 주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상가도 주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12억 넘는 죄를 판정하라, 이게 뜻인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C. 아까 우리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통째로 팔게 되면 한 채로 본다며. 그때 그 한 채로 보면 비과세가 될 수 있지만 그때도 역시 고가주택인지를 판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의 주택인 것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를 만약에 15억에 팔았다. 15억 중에 12억은 비과세고 초과한 3억은 과세다. 이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그 다음네요. 자, 이제는 취득시기 양도시기인데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유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이제 세율 볼 때 보시면 1년 미만 보유하면 50%, 2년 미만 보유하면 40%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었고, 또한 내일 배우게 될 건데 보유기간이 오래 보유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을 받고 보유기간이 짧으면 장기보유 공제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유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보유기간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취득시기든 양도시기든 언제로 볼 거냐면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할게. 다만 잔금청산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등기접수일로 할게. 그러면 결국 두 날 중 빠른 날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개념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 우리 법인세 공부할 때 재고자산을 팔면 인도일을 귀속시기로 보지만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부동산 같은 것을 팔면 새날 중 빠른 날이었고 그때의 새날은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리고 사용수익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양도소득세에서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두 날 중 빠른 날인 거야. 뭐가 빠져 있는 것이다? 사용수익일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인세는 세 날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는 두 날 중 빠른 날이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거. 우리가 이제 두 날 중 빠른 날인데 두 날 중에 한 날인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모르면 그때는 뭐 등기접수일로 할게. 등기접수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장기할 판매인데 우리 장기할 판매란 잔금 인도하고 잔금 청산이 금방이에요, 한참 뒤에요?
한참 뒤니까 그러면 우린 잔금청산이라고 등기일하고 두 날 중 빠른 날인데 잔금청산이 너무 뒤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기할 판매일 때는 두 날 중 빠른 날 중에 한 날인 잔금청산일이 빠지고 대신에 등기일하고 사용수익일 두 날 중 빠른 날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요렇게 두 날 중 빠른 날이지만 장기할 판매일 때만큼은 잔금청산일이 너무 뒤잖아요. 잔금청산일 절대로 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 판매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이 별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 사용수익이 들어온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좀 중요성 떨어지니까 생략할게요. 무시하세요. 자, 이제는 이제 세금 계산 구조예요. 자, 앞에까지 내용은 전부 다 이제 말 문제로 나올 내용이었고, 지금부터가 이제 계산의 내용들이다. 우리 양도소득세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일 먼저는 이제 부동산 등의 처분이익, 양도차익을 구하고, 그때 이제 장기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을 줘요. 거기까지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결성금 통산 내일 얘기할 거니까 무시하고, 다시 그 양도소득 금액에다가 기본공제라는 걸 빼면 과표가 되고, 그 과표에다가 아까 우리 배웠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된다. 여기까지 계산 구조는 꼭 좀 외우고 계시고, 별표의 내용은 좀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무시할게요. 자, 그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양도 차익을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다가 취득가 빼고 기타 경비 이런 식이고, 양도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처분한 금액, 취득가의 실제 취득한 금액, 기타 경비는 자본 지출과 양도 비용이 들어가요. 이것들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내일 할 것이고, 당장에는 이 실제 양도가, 실제 취득가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실제 양도가액 할 거다. 자, 실제 양도가액이란 당연히 내가 처분하면서 받은 실제 거래가액이겠죠. 상시.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특별한 매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가 양도에 싸게 판 거. 지금 밑에 보시면 갑은 시가 1,500원인 토지를 A에게 1,000원에 싸게 팔았대요. 싸게. 자, 우리가 싸게 팔았으면 이익이야 손실이야? 손실이고, 항상 세법에서는 손해보는 거래가 있으면 제재가 들어가죠. 그때 제재하는 방식이 어떻게? 상대방이 특수이면 부당행위를 정하고, 특수가 아니면 의제기부금. 자, 그때 이러한 부당행위라는 개념은요, 양도소득세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래서 지금처럼 상대방 A가 특수인데 내가 싸게 팔았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정해서 시가인 1,500원을 양도가 하는 것이죠. 실제 받은 금액은 1,000원이지만 우리는 1,000원으로 양도가액이 아닌 1,500원을 보니까 양도차익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항상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이 있죠. 부당행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특수와의 거래해야 돼 있고, 두 번째가 조세의 부당한 감소해야 돼요. 조세의 부당 감소란 이익 보는 거, 손해 보는 거, 손해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현저한 이익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때 현저한 이익 요건, 법인세 할 때 공부했다시피 자산 거래에서의 현저한 이익 요건은 시가 대비 5% 이상, 시가 대비 3억 이상 두 개 중에 하나를 충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 대비 몇 프로나 차이 나요? 뭐 1,500분의 500이죠. 시가 대비하면 1,500분의 500이니까 3분의 1이 차이 나서 한 33% 차이 나잖아요. 뭐 5% 이상이니까 현저한 거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통상 이제 법인세 계산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5%나 3억 이상이어서 현저하게끔 출제가 되지만, 양도소득세 문제는 한 반반의 확률로 5%나 3억이 안 되게 출제가 돼요. 특수에게 팔았는데 싸게 팔았지만 현저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 거래가 현저하지 않다면 우리는 뭘로 가야 돼? 1,000원으로 가야 돼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양도세에서는 이 부당행위의 현저한 이익 요건을 꼭 좀 중요하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A가 특수가 아닐 때. 자, A가 특수가 아니라면 법인세라면 뭘 적용했어요? 의제기부금을 했는데 그 의제기부금은 양도소득세에는 없어요. 따라서 특수 아닐 때 싸게 팔면 우리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가지고 실제 거래가액인 1,000원으로 해요. 이러한 개념은 뭐하고도 똑같아? 부가가치세 할 때도 똑같았었죠. 그래서 부가세 할 때도 설명했었는데, 이 의제기부금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기부금으로 의제해서 제재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부금으로 의제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세금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현재 기부금이 필요경비, 송금으로 인정되는 건 법인세하고 사업소득세예요.
법인세하고 사업소득세에서는 의제기준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부가치세하고 지금 배우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기부금이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제기부금이라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당이익 적용할 때 시가로 한다는 건 뭐 상식이잖아요. 그때 시가가 어떤 시가를 써야 될 거냐 인 것인데 우리가 이제 법인에게 부당행위를 적용할 때는 당연히 법인세법상 시가를 쓰겠지. 그런데 지금 이 양도소득세는 법인의 이익이에요, 개인의 이익이에요? 개인의 이익인데 개인의 양도소득은요 그 시가를 상증세법상 숫자를 써요. 개인의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상증세법상 시가를 써요.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 주식의 시가에 한해서 만큼은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상증세법 공부할 건데요. 우리 상장 주식의 시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법인세하고 그 다음에 상증세가 좀 달라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일의 종가, 하루치 거래가액의 종가, 거래일의 종가예요. 하루치. 하지만 상속세하고 증여세에서는요. 상장 주식 시가를 기준일 전 2개월, 기준일 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해요. 그러다 보니 법인세법상 시가와 상증세법상 시가가 달라요. 그럼 그때 양도소득세에서는 뭘 쓸 거냐? 상증세법상인 4개월의 평균액을 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세법의 시가인 거래일의 종가를 쓰는 것이다. 아시겠죠? 또한 우리 예전에 법인세 공부할 때 현저한 이익 요건은 기본적으로 5% 3억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뭐는 적용하지 말해? 상장 주식은 법인세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참고로 왜 그 당시에 상장 주식은 현저한 이익 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시가라는 게 원천적으로 불완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의 시가 누구도 정답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맡기고 A라는 감정평가사는 이 토지를 105원으로 평가했고 B라는 감정평가사는 95원으로 평가하면 우린 평균이 얼마? 100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겠죠. 이렇게 시가라는 것 자체가 평균의 관점으로, 확률의 관점으로, 통계의 관점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정답이 아닌 것이어서 우리는 시가가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억 정도는 시가로 간주하겠다의 컨셉인 거예요. 하지만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매일같이 거래가 되고 매일같이 거래된 그 거래일의 종가를 시가로 하는 것이어서 명백한 절대적인 정답인 거야. 상장 주식의 시가는 통계적인 정답이 아니라 명백한 절대적인 정답이기 때문에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의 컨셉인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이든 여기 양도소득세이든 상장 주식만큼은 부당행위를 적용할 때 5% 3억을 따지지 않는 컨셉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내일 오후에 요 다음 내용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 것이고 아무래도 양도세가 초반 2교시는 조금 지루했을 것인데 이제 내일 배우는 내용들은 본격적인 숫자 계산이 들어가서 오늘보다는 덜 지루할 거예요. 내일 오후에 뵙도록 할게요. 마치자. 수고하셨습니다.